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네,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해보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코너입니다. 크리스마스에도 명랑시사를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준 두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서기호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생방 중이에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크리스마스인데 어제 또 혹은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하게 지냈습니다. 예, 성탄절 선물이 아니라 폭탄을 그냥 던져놓으셨네요. 폭탄을 받은 느낌이다. 네. 맞은 느낌이다. 네. 역시 이제 국정에 참여하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이라 네. 이 성탄절에도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시구나. 네,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네. 얼굴 이 표정이 굉장히 좀 이거 예, 분명한- 왜냐하면요, 네. 제가 그동안 이제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님 판결이라든가, 또 몇 가지 그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서 예상을 네. 어느 정도는 맞췄었는데, 거의 대부분 적중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99.9% 기각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예, 틀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네. 그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법조계의 중론이었습니다. 이 기각될 거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직무배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정지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건 법원이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 네. 라고 법조계 다수 인사들 여론조사를 뭐 여론조사를 해본 거 아니지만 네. 기자분들이 다수 의견들. 네. 기자분들이 여기저기 법조계 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중론이 기각된 거라고 보더라라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실제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정반대. 그렇게 이걸 인용 결정을 한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일단 폭탄을 맞은 느낌이다. 임경빈 작가는 어땠어요? 어제 밤에 결과가 나왔죠? 네, 뭐 어제 밤에 결과도 결과고 저는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 성탄 전야와 그리고 성탄에 걸쳐서 결국 또 이 얘기를 내내 하게 됐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에 약간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로 명랑시사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내가 뭐라도 좀 재롱을 떨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잘 보시면 제 마스크가 이게 이 루돌프입니다. 그러네.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귀여운 마스크네요. 네. 이런 기분이라도 좀 내보자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네. 오늘 이제 서기호 변호사님하고 이 얘기 좀 자세하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법원의 결정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징계 사유, 절차 뭐 이런 것까지 원래 이제 본안 소송에 다룰 문제를 지금 이번 행정소송에서 다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징계 절차를 문제 삼은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예,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 측의 네. 주장 중에 네. 다 배척하고 네. 딱 기피 의결 하나만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니까 판례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네. 좀 엉터리 판결을 했어 쉽게 말하면은. 자, 왜냐하면은 기피 의결에 대한 의사 종족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네.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네네. 그렇죠? 그러면 7명 중에 5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네. 한 명은 회피를 했고 또 한 명은 각각 돌아가면서 기피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빠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3명이 의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미는 그 징계위원회 회의 당일날 출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네. 기피 신청을 제기당해서 그 기피 의결에 빠진 그래서 기피 의결에 빠져서 나머지 그 사람들만 출석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한 명이 기피 신청을 당해서 빠졌으니까 3명만 참석한 셈이 됐고 네네. 그러니까 과반수인 4명이 아니라 3명만 참석했으니까 이거는 무효라고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징계위원회 절차 한마디로 기피 의결 시 참여 인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그것이 결론은 이 절차 자체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하다 뭐 이런 입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피 의결이 부적법하게 됐으니 그 결과도 그 결과 나중에 네. 3명이
나중에 4명이서 네. 징계위원회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피 신청 기피 의결에 대한 절차에서 하자가 있으니까 이게 징계 의결에 관한 하자로 승계됐다는 식의 판단인데 네네. 우선 그 기피 의결에서의 의사 종족수를 잘못 판단한 겁니다. 처음부터. 예. 네, 알겠습니다. 해설을 조금 보충해드리자면 네네. 이런 것 같습니다. 검사징계법 이제 17조 사항에 따라서 원래 이제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참여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징계위원회의 총 인원이 7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4명 이상이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기존에는 이제 심재철 국장을 포함해가지고 5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네. 심재철 위원이 스스로 회피를 했죠. 그래서 이제 4명이 남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2차 징계위 때 15일에 2차 징계위를 열 때 윤 총장 측에서 나머지 위원들한테 다 이제 기피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기피 당한 위원은 그 의결하는데 빠져야 되니까 네. 각각 3명씩이 그 의결을 해가지고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기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기호 변호사님께서 해설해 주신 대로 이거는 이미 참석한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 제적 과반은 채운 상태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기피 신청 받은 사람이 빠진 상태로 했으니까 3명이다. 결과적으로 3명이 했다. 그렇게 했다라고 문제가 지금 판단을 한 거죠. 네. 지금 또한- 재판부의 네. 이 판단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재판부처럼 판단해버리면 기피 신청을 무조건 제기하는 순간 그 기피 신청 대상자는 빠져야 다 빠져야 되니까 되는, 네. 항상 과반수를 출석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물론 FC 당초에 7명이 전부 출석한 상태에서 네. 한 명씩만 그 기피 신청을 대상을 다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네. 6명이니까. 네. 하지만 지금처럼 과반수를 간당간당하게 넘은 4명이 출석했던 상황. 네. 이 상황에서는 회피를 했던 심재철 부장 빼고요. 이 4명이 과반수를 겨우 넘는 이런 상황일 때는 기피 신청만 제기하면은 무조건 의사 종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네. 앞으로 어떤 징계위에도 사실은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그렇습니다. 지적을 기피 하시는 신청 거죠. 제기만 네. 하면은 바로 의사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무력화시킬 수 돼버리는 있으니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뭐 정치적 중립 손상의 문제나 채널A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소위 말하는 본안 소송에 가서 다뤄야 되는 건데 이번에 다 일일이 적시를 했어. 이 부분을 햄마우스 작가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재판부에서 밝힌 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판사 사찰 문건, 소위 말하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네.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네. 라고 밝혔는데 네. 다만 본안 심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채널A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 방해하고 감찰 방해를 좀 갈랐는데 감찰 방해 부분은 소명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소명이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역시 이게 양쪽 갈라서 이제 피장파장이 됐으니까 역시 본안 재판에서 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네. 했고요.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추측에 불과하고 윤석열 총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 발언의 진위는 퇴임 후 행보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사실 문장 사이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라고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모순된다 보십니까? 첫 번째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네. 매우 부적절하다고 스스로 판단했고 그랬죠. 또 이게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 네. 라고 판단해놓고 차후 악용될 그러면, 위험성. 네.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놓고는 네. 더 심리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정지 2개월을 일하고 2개월의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행 정지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판단 자체만으로도 이미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찰 방해는 소명이 됐다고 하면서 네. 수사 방해는 소명이 안 됐다고 또 판단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한동훈 측근에 대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과 윤석열 총장이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고 네. 그리고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2,700건이나 주고받을 정도로 그런 깊이 관여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되고 네네. 애시당초에 관여를 안 해야 되고 네. 관여를 하더라도 감찰 방해를 하려면 현저한 어떤 감찰에 문제가 있을 때 네네. 그리고 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루어진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부분을
두 개를 나누어서 분리해가지고 네. 판단했던 것도 모순되는 거죠. 네. 이 정치적 중립 손상 부분은 어떻게 보였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좀 황당한 부분이 이 대목인데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 부각된 지가 이미 한참이 지났고 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분류를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했었던 그 얘기 앞으로 이제 총장 퇴임 이후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발언을 두고 네. 이번 심리를 담당했던 판사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다 저것은 정치적 발언이다. 네.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네. 의지 표명이다라고 읽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과연 정치적 중립을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 있는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지금만 해도 이제 울산시장과 관련된 수사라든지 네. 혹은 이제 청와대를 겨냥한 이제 많은 수사들 그리고 이제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정책에 네.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 부분들도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들인데 앞으로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은 깊이 수사하고 이 사건은 불기소로 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이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자체만 가지고 이 발언 자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행보를 가져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모든 권력기관장들이 같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그냥 깔끔하게 뭐 대선 출마 안 한다, 뭐 정치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라라고 야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실 이 발언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오늘 제 개인 유튜브 석유 TV에서 상세 네, 설명을 했는데 네. 뭐냐면 굉장히 틈새시장? 중요한 네. 부분이 지금 이 판결문에서 고의로 왜곡을 해놨어요. 무슨 고의로 뜻이냐면 왜곡. 네.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의결의 내용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네.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가지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 네네네. 자, 위신 손상입니다. 징계 사유가 검사징계법 2조 1호가 있고 3호가 있는데 네. 2조 1호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요. 3호가 위신 손상인데 그렇죠. 네네. 징계위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를 삼은 게 아니고 네네네. 3호의 위신 손상으로 징계 사유를 삼았는데 네. 재판부는 그것을 눈 감아버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아니다.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묘히 좀 비껴갔다 이런 말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일부러. 이제 문장들을 보면은 지금 서교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공공복리의 이 정직 2개월이라는 조치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주냐 이것이 초점이었던 거잖아요. 원래 이번 재판은. 그런데 여러 가지 맞습니다.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도 같이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본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도. 다만 그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실체적 징계 사유에 대해서 엉뚱한 판단을 해놨다는 거죠. 아까처럼 판사 사찰 문건이나 감찰방 수사방에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으로 인한 그 위신 손상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잘못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공복리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러한 그 검찰총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이 총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면은 검찰의 총장으로서 권한에 대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네. 국민의 신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것이 바로 공공복리 훼손이다. 네. 라고 이제 법무부 측이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냥 일반 농구만 이야기하면서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뭐 다른 설명 없이 이 행정부의 불안정성이나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단정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해놨죠.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네. 차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 특별한 설명 없이 너무 단정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했다.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으시는 거죠, 판사님께, 네, 그렇죠. 변호사님께서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네,
임경비 작가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늘 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요약하자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권자로서 국민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검찰도 좀 반성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어서 이제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서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특히 범죄 정보 외에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해라. 네. 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일침으로 네.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요. 어떻게 결정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에 여당에서 유지하고 있었던 권력기관 개혁 TF를 네네. 이제 검찰개혁 TF로 좀 전환을 해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던 것들 중에서 여당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아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하게 좀 분리를 해서 네. 이참에. 이참에 제대로 좀 분리를 해서 제대로 검찰 개혁을 끝까지 해보자라는 얘기가 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 입장이 말 그대로 뭐 진퇴양난이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의 표명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후임 인선을 아직 좀 명확하게 추진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게 아마도 내년 1월 검찰 인사까지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인사를 받아서 취임을 한 직후에도 바로 이제 대검찰청을 비롯해서 이제 검찰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그랬었죠. 네. 그런 어떤 개혁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검찰 인사 마무리까지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이제 추천하고 네. 인사청문회 임명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원래 추미애 장관이 입각할 때 가지고 있던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마무리, 절차적 마무리라는 측면에서는 그 마무리를 확실히 매조지를 해놓고 후임한테 넘겨주려는 좀 그런 지금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당이든 뭐 청와대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 보면은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란 점점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먼지 털어서 단 한 톨도 나오면 안 톨도 되는.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분만 이제 법무장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그리고 이러한 그 막강한 검찰권에 대해서 어떻게 당당하게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만한 강단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쉽지 않고 그나마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수사지휘권을 제때 그때 발동을 하면서 사실 이 윤석열 총장의 권한 남용이 어느 조금씩은 제외가 되면서 또 그 부분이 징계 사유로 연결이 된 셈인데 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강력하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이런 생각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정국에서 이제 쭉 한 1년여를 보내면서 제가 이제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두 가지 축인데 제도적 측면만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권력을 해체하는 의미로서의 상징성을 좀 명확하게 보여줘야 네. 그게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좀 됐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 1년여를 보면 검찰 같은 조직은 이게 아무리 맞아야 될 사유가 발견이 돼도 맞지를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를테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징계가 무력화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전에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었던 검사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피하는 네. 어떤 과정들을 봤을 때 조금 분명히 잘못한 맥락이 보이는데도 아 검사들은 혹은 검찰은 그냥 안 맞는구나. 다른 기관들은 뭔가 잘못을 하면 뭐 견제 장치가 있는데. 그렇죠. 질책을 받고 네. 견제를 받고 그리고 처벌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검찰이라는 권력은 얼마나 세면 잘못을 해도 혼나질 않는구나. 이거를 1년 동안 보게 된 그래서 어떤 우울함을 함께 맞이하게 되는 연말이 아닌가. 네. 그래서 어젯밤에 10시에 내려진 이 네. 법원의 판결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러한 검찰의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조차도 그 제동을 걸지 못하고
오히려 손들어줘 버리잖아요. 날개를 달아줘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도대체 판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판사 사찰 문건이 나왔는데도 의혹까지 있는데도 그것을 불구하고 두고 오히려 검찰총장을 손들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은 앞으로 더더욱 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안 되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의 소위 말하는 뭐 사찰 의혹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니까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 법적 카르텔이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기분 나쁘고 있겠지만 앞으로 쭉 갈 사람들은 결국 이쪽이야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아니, 보십니까? 법적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이제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표현 그 김두식 교수님이 썼던 그 네네.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판사들은 이게 검찰은 영원히 같이 함께할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법적 파트너 네. 또는 법적 가족이라 생각을 하는 데 비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은 어차피 선거로 바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보다 오히려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우리 법원 검찰의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내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는데 이번 판결도 그런 경향성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 혹은 정치인들이 간섭한다 뭐 이 정도의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간섭한다고 생각하죠. 간섭한다. 그리고 국민에게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를 민주적 통제로 생각하지 않고 네.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간접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뭐 당장 야권에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번 그냥 정국에서도 계속 이제 야권에서 나왔었던 소위 이제 비교 항목으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속 들었었던 전력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당장 사실 뭐 두 가지가 비교될 수 없는 대상인데 마치 이제 비슷한 점이 있는 것처럼 탄핵이란 말을 꺼냈어요. 반대로 보면 지금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마치 이제 탄핵 심판을 헌재로 갔다가 복귀 결정을 받은 대통령처럼 네. 업무 복귀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대검에서 이제 그 업무 보고를 받는 코로나 챙기고 막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생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정치적인 파워가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지의 문제인 건데 네. 검찰 중심으로 자꾸 정치권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권력의 이 방향추가 그쪽에 있는 것처럼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환영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에서 주요 대선 주자 후보군에서 야당의 인사들이 거의 이제 누락된 상태로 네. 지금 안 보이는 상황. 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전부 다 빨아들이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이 정국이 말하자면 정직 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임기를 꽉 채우게 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계속 정치적 사건들을 쟁점화하면서 그 동력을 내년 7월까지 가져갈 이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1년도 안 남기는 시점까지 윤석열한테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이제 무기 삼아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데에 동원하는 거에만 심취해 있다가는 네네. 내년 알겠습니다. 5월쯤에 이미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관련해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나 봤더니 윤석열 총장이 오늘 출근해서 점심으로 도시락을 드셨다. 뭐 이런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로우킥이었고요.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